거울 앞에서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동창회 초대장 하나가 바꾼 한 여자의 인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메시지를 몇 번이나 읽었다. 안녕하세요. 온세사대학 사회학과 영어학번 동창회입니다. 올해로 졸업 20주년을 맞아. 문장은 계속 이어졌지만 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무게감이 갑자기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한서진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서진이었다. 지금의 나는 최도영의 아내이고 민수와 예은이의 엄마다. 언제부터인가 내 이름보다는 이런 호칭들이 더 자연스러워졌다. 동네 마트에서도 민수 엄마, 학교에서도 예은이 어머님, 남편의 회식 자리에서도 도영 씨 부인이었다. 현관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40이 넘은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눈가 주름, 입가에 새겨진 피로의 선들, 그리고 언제나 단정하지만 특별함 없는 차림새. 나는 언제 이렇게 평범해졌을까? 아니, 평범함마저 잃고 그저 일상에 묻혀버린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대학 시절의 나를 떠올려 보았다. 그때 나는 꿈이 많았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던 20살의 한서진. 동아리 MT에서 밤새 토론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눈을 반짝이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이 변했다. 아니, 내가 변하게 놔뒀다고 하는 게 맞겠다. 남편 도영은 좋은 사람이다. 성실하고 가정의 책임감을 느끼며 바람 피우지도 않는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사라졌다. 오늘 뭐 했어? 애들은 잘 지내고? 저녁 뭐 먹을까? 같은 기계적인 말들만 오갈 뿐이다. 나는 그의 일상을 모르고 그 역시 내 마음을 묻지 않는다.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어 각자의 세계에 바쁘다. 민수는 게임과 친구들에게, 예은이는 학원과 스마트폰에 더 관심이 많다. 그들에게 엄마는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용돈 주는 존재일 뿐이다. 사랑하지만 때로는 공허했다.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 같은 존재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다. 프리랜서 강사 일을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평생교육원에서 컴퓨터 활용을 가르치는 일은 소소하지만 나름의 보람이 있었다. 수강생들이 선생님 덕분에 엑셀을 배웠어요 라고 말할 때 나는 비로소 한서진이라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뭔가 더 큰 결핍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동창회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참석 여부를 묻는 글 아래로는 벌써 몇 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김지영, 박민수, 이소정. 낯익은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이름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강민호, 이노. 그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니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대학교 2학년 때 같은 동아리에서 만난 그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연인보다 더 깊이 서로를 이해했다.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고 밤늦게 학교 앞 카페에서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던 날들. 졸업 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지만 가끔 그가 궁금할 때가 있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다시 보았다. 한서진. 내 이름을 소리 내어 불러보았다. 어색했다. 언제부터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었던 걸까? 남편도, 아이들도, 심지어 친구들도 나를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불렀다. 갑자기 동창회에 가고 싶어졌다. 아니, 정확히는 다시 한서진이 되고 싶어졌다. 20년 만에 대학 동창들 앞에 서서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내가 과연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을까? 휴대폰을 들고 참석 의사를 밝혔다. 한서진입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트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나라는 존재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동창회 장소는 대학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이었다. 20년 전 우리가 자주 가던 술집 자리에 생긴 깔끔한 음식점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낯익지만 동시에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어머, 서진아. 제일 먼저 나를 알아본 건 소정이었다. 대학 때 같은 과 대표를 했던 이소정은 여전히 활발하고 밝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20년의 세월은 그녀에게도 변화를 가져왔다. 예전보다 통통해진 체형과 화려해진 화장, 그리고 손목의 명품 시계가 그녀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었다. 우와, 정말 오랜만이다. 너 정말 안 변했다. 소정의 인사를 받으며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이런 말들이 주는 위안이 있었다. 하나둘씩 동창들이 모여들었다. 김지영은 변호사가 되어 있었고 박민수는 대기업 임원이 되어 있었다.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내 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프리랜서로 강의도 좀 하고요. 그때였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는 예전과 같았지만 어깨가 조금 굽었고 머리에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박민호였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20살에 우리가 다시 만난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나 역시 자연스럽게 미소로 답했다. 민호야. 다른 친구들이 반갑게 그를 맞았다. 그는 모든 사람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서진아, 정말 오랜만이야.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민호야. 잘 지냈어? 평범한 인사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20년간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눈가 주름이 깊어졌고 턱선도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가 그를 더욱 성숙하고 내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다리를 잡고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다. 모두들 현재의 안부를 묻고 자랑할 만한 이야기들을 꺼냈다. 나는 주로 듣는 편이었다. 내 이야기는 그들의 화려한 성공담에 비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다. 민호는 뭐 하고 지내? 누군가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작은 출판사 운영하고 있어. 그리 큰 사업은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고 있어. 겸손한 답변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편안해졌다. 대학 시절 추억들이 하나둘씩 화제에 올랐다. 그 시절의 교수님들, 동아리 활동, 축제 때의 에피소드들. 웃음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가끔 민호를 힐끗 보았다. 그 역시 나를 의식하는 것 같았다. 누군가 예전 동아리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그때 느꼈던 묘한 감정은 뭐였을까? 그리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우리 동아리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게 서진이랑 민호였는데 소정의 말에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다. 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그때 너희 둘이 봉사활동 다니는 거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가 참 좋았지. 순수했고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잖아. 그의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다. 그때의 우리는 정말 순수했다. 돈이나 지위보다는 의미 있는 일, 사랑, 우정 같은 것들이 더 소중했던 시절이었다. 2차로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그 카페는 없어졌지만 비슷한 분위기의 다른 카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는 사이 나는 자연스럽게 민호 옆자리에 앉게 됐다. 정말 변한 게 없네.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이제 40이 넘었는걸. 아니야, 눈빛은 그대로야. 여전히 따뜻하고 뭔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 눈빛.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언제 누가 내 눈빛에 대해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던가? 남편은 더 이상 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는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잔소리하는 엄마일 뿐이다. 하지만 민호는 나를 한서진으로 보고 있었다. 넌 어떻게 지냈어? 정말 궁금했어.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평범하게. 아니, 평범하지도 못하게 살았나? 그의 답변에는 묘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다른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처럼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는 조용한 대화를 이어갔다. 20년 동안 쌓인 시간들, 각자 겪었던 일들, 그리고 지금의 마음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 모두 뭔가 빈 구석이 있다는 것을.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자 모임은 아쉽게 끝났다.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다음에 또 만나자는 인사를 나눴다. 민호와 나는 제일 마지막에 헤어졌다. 연락해도 될까?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언제든지.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고 그 만남은 내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동창회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나는 계속 그날 밤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특히 민호와 나눴던 대화들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의 눈빛, 목소리 톤, 그리고 우리 사이에 흘렀던 묘한 기류까지. 모든 것이 내 일상의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평소와 같은 하루가 시작됐다. 남편을 직장으로 보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나는 홀로 남은 집 안에서 허전함을 느꼈다. 오늘은 강의가 없는 날이라 온종일 집에 있어야 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는 반복적인 일상.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생각이 자꾸 끼어들었다. 민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출판사를 운영한다고 했으니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 어떤 책들을 출간하는지, 어떤 작가들과 일하는지 궁금했다. 예전 그가 문학을 좋아했던 걸 기억했다. 도서관에서 시집을 읽으며 감탄했던 모습, 좋은 글귀를 만나면 나에게 보여주던 순수한 기쁨. 점심시간 즈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민호였다. 서진아, 나야. 이노.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따뜻했다. 민호야. 어떻게 내 번호를? 소정이한테 물어봤어. 미안, 갑자기 연락해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 할 이야기가 있어서. 망설였다.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위험한 일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도 있었다. 응, 좋아. 어디서 만날까? 약속 장소는 대학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곳은 아니었지만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공간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원피스를 선택했고 가벼운 화장도 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걸까?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를 보고는 일어서며 손을 흔들었다. 일찍 왔구나. 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서둘러 준비했다.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2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동안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고 서로 모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다. 어떻게 지냈어? 정말로.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그냥 평범하게.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너도 알잖아. 평범한 주부의 삶. 평범하다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강의도 하고 전혀 평범하지 않은데 그의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겉으로는 그래 보일지 몰라도 속은 그렇지 않아. 가끔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를 때가 있어. 너무 솔직한 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민호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본심이 드러났다. 나도 마찬가지야. 민호의 고백이 이어졌다. 출판사라고 거창하게 말했지만 사실 혼자서 꾸려가는 작은 회사야. 베스트셀러 한 권 내는 것도 힘들고 매달 월세 내는 것도 버거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라고 버티고 있지만 때로는 허무해. 우리는 서로의 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호는 이혼한 지 3년이 됐다고 했다. 성격 차이라고 하기엔 그냥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아. 아내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고 나는 내 일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의 말에는 아픔이 배어 있었다. 나 역시 내 이야기를 했다.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아이들이 커가면서 느끼는 허전함. 그리고 가끔 숨이 막힐 것 같은 일상의 무게. 이상하지?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전혀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래. 민호가 내 손을 살짝 만졌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정작 혼자라고 느낄 때가 가장 많잖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그런데 민호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봉사활동 다닐 때 기억나? 민호가 물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매주 토요일마다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그때 내가 한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있어. 진짜 행복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느끼는 거라고.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나조차 까먹고 있던 이야기를 그는 2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그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여전히. 그래서 강의를 시작한 것도 있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다.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준비해야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다음에 또 만날까? 민호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다. 이미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민호야. 응?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뭘 잘못한 것도 없잖아. 그냥 친구로서 만나는 거야. 오랜 친구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게 잘못된 일인가?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단지 오래된 친구로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우정에서 끝날 수 있을까? 헤어지면서 민호가 말했다. 서진아,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나를 소중하다고 말해줬을까? 기억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길목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는 남편의 구두가 놓여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온 모양이었다. 나는 잠시 문 앞에서 망설였다. 민호와 보낸 시간이 얼굴에 드러날까 봐 걱정됐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왔어? 도영이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무관심한 톤이었다. 응, 왔어. 일찍 왔네? 회의가 일찍 끝나서. 그는 여전히 TV를 보며 대답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뭘 했는지 묻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냉장고 문을 열며 오늘의 메뉴를 생각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민호와의 대화로 가득했다. 그의 따뜻한 눈빛,
내 손을 살짝 만졌을 때의 전율, 그리고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말. 엄마, 배고파. 예은이가 학원에서 돌아와 부엌으로 들어왔다. 응, 금방 해줄게. 나는 서둘러 마음을 추스르고 요리에 집중했다. 하지만 자꾸 딴 생각이 들었다. 민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출판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까?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이 모였다. 민수는 게임 이야기로, 예은이는 학교 친구들 이야기로, 도영은 회사 일로 각자 바빴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오늘 오후의 시간에 머물러 있었다. 오늘 뭐 했어? 도영이 갑자기 물었다. 나는 깜짝 놀라며 젓가락을 멈췄다. 그냥 집에서 쉬었어. 강의도 없는 날이라서.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부를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의 일종이 아닐까? 요즘 동창회 갔다더니 연락 많이 오나? 도영의 말에 나는 더욱 당황했다. 설마 뭔가 눈치챈 걸까? 아니 별로. 그냥 안부 정도만.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다. 다행히 도영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결혼 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대화도 많았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타인이 되어버린 걸까? 돌이켜보면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나는 온전히 엄마 역할에 몰입했고 도영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에 치중했다. 서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정작 우리라는 관계는 소홀히 했다. 대화는 아이들과 집안일, 경제적 문제에 국한됐고 서로의 꿈이나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졌다. 내가 외로웠던 것처럼 도영도 외로웠을까?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아니,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정작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문자였다. 오늘 새로 나온 시집이 정말 좋더라.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스타일인 것 같은데 시간 되면 같이 보러 갈까? 단순한 제안이었지만 내 마음은 다시 요동쳤다. 거절해야 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간절히 원했다. 나를 한서진으로 봐주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다. 결국 나는 답장을 보냈다. 좋아. 언제 갈까?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선택했다. 서점에서 만난 민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시집 코너를 둘러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가 추천한 시집을 읽으며 나는 오랫동안 잊었던 감성을 되찾았다. 언제부터 시를 읽지 않게 됐을까?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잊고 살았던 나만의 시간들. 이 시 어때? 민호가 한 구절을 가리켰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김춘수의 유명한 시였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는 뜻이겠지? 내가 말하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아.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응? 내 이름을 부르면 20년 전의 너와 지금의 너가 동시에 보여. 시간이 흘렀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구나 싶어.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그 감정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카페로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이혼 후의 외로움을, 나는 결혼 생활의 공허함을 털어놓았다. 서로 다른 상황이었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은 같았다. 가끔 생각해. 만약 그때 우리가... 민호가 말을 멈췄다. 뭘? 내가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의미 없는 가정일 뿐이야. 하지만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약 20년 전에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그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면? 물론 의미 없는 가정이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우리는 각각 다른 길을 걸어왔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런 만남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 죄책감과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깨어나고 있었다.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가 돌기 시작했을까? 민호를 만나면서부터였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죽어가던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그것이 내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한쪽에는 안전하지만 무미건조한 일상이, 다른 쪽에는 위험하지만 생생한 감정이 있었다. 균형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고 그 기울어짐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민호와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나는 변화하고 있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었고 옷을 고르는데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무엇보다 웃는 일이 많아졌다. 가족들조차 엄마가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냐고 물어볼 정도였다. 우리는 주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며칠에 한 번꼴로 만남이 잦아졌다. 그때마다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깊은 내면의 이야기까지 나눴다. 민호와 함께 있을 때의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한서진이었다. 오늘 수강생 중에 70대 할머니가 계시는데 내가 강의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컴퓨터가 너무 어려우시다고 울상을 지으시더니 이제는 엑셀로 가계부까지 만드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민호가 따뜻한 눈빛으로 내 이야기를 들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면 늘 감동받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의 말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집에서는 누구도 내 일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다. 남편은 프리랜서 강의로 얼마나 벌겠냐는 식이었고 아이들은 관심조차 없었다. 내 일은 어때? 요즘 어떤 책 작업하고 있어? 내가 물었다.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새로 계약한 소설가가 있어. 아직 무명이지만 정말 글을 잘 써.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더라고. 그가 자신의 일을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달라졌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졌다. 부럽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너도 그렇잖아. 강의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게 보여. 맞아, 좋아해. 하지만 뭔가 충분하지 않아. 더 큰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 민호가 내 손을 덮었다. 이제는 이런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졌다. 용기는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야.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지. 너는 이미 충분히 용감한 사람이야. 그의 격려가 내게는 큰 힘이 됐다. 오랫동안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꿈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 했던 순수한 마음들이 되살아났다. 어느 날 민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다음 주에 작은 북 콘서트가 있어. 우리 출판사에서 내는 시인의 낭송회인데 함께 가볼래? 나는 망설였다. 북 콘서트라는 건 저녁 시간에 열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되면 가족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다. 저녁에 하는 거야? 응, 7시부터 9시까지. 민호가 내 표정을 보더니 말했다. 부담스러우면 안 가도 돼. 나도 그냥 제안해본 거니까. 하지만 나는 가고 싶었다. 오랫동안 이런 문화적인 행사에 참여해본 적이 없었다. 결혼 후에는 아이들과 집안일에만 매몰되어 살았으니까. 가고 싶어. 단지 가족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내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자 민호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들과 저녁 모임이 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거짓말은 아니잖아. 맞는 말이었다. 민호는 친구였고 북 콘서트도 일종의 모임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결정했다. 좋아, 가자. 북 콘서트 당일,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옷을 골랐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어두운 색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선택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는데 언제 이렇게 설레어 본 적이 있었나 싶었다. 오늘 늦어질 수도 있어.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저녁 먹기로 했거든. 남편에게 말하자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응,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아이들에게도 간단히 인사하고 집을 나섰다. 북 콘서트 장소는 작지만 아늑한 카페였다. 민호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일어서서 미소를 지었다. 와줘서 고마워. 정말 좋은 시인이야. 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 시인은 중년의 여성이었다. 단짠하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시를 낭송했다. 그 중 하나가 특히 내 마음에 와 닿았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저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인정해준다는 것. 나를 나로 봐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산다. 시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깨달았다. 나를 나로 봐주는 사람,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민호가 내 손에 손수건을 건네줬다. 그의 배려가 고마웠다. 시 낭송이 끝난 후 우리는 근처 와인바로 자리를 옮겼다. 어땠어? 민호가 물었다.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 내가 움직인다면 나도 기뻐. 요즘 내 표정이 많이 밝아졌거든.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시와 문학에 대한 이야기, 각자의 꿈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 알코올이 주는 자유로움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솔직해졌다. 민호야, 응? 너를 만나면서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 고마워. 내 말에 민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나도 마찬가지야, 서진아. 너를 다시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더 이상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걸 서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그 감정을 명확히 드러내기에는 두려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밤은 정말 특별했다.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내 감성이 다시 촉촉해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런 감정을 계속 키워도 되는 걸까? 집에 들어서니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조용히 씻고 침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안함과 동시에 서운함도 느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그가.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민호와 보낸 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따뜻한 눈빛,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낯선 위로가 되어 내 마음을 감쌌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다.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 민호와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나는 점점 더 깊은 감정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그를 만날 핑계를 찾는 일로 시작되고 끝났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만 나는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져갔다. 어느 봄날 민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한강 산책 어때? 벚꽃도 막 피기 시작했고. 나는 망설였다. 카페에서 만나는 것과 한강에서 산책하는 것은 느낌이 달랐다. 더 데이트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좋아. 하지만 너무 늦지는 말자. 물론이지. 내 입장을 이해해. 한강공원은 벚꽃으로 가득했다. 연인들과 가족들,
친구들이 봄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다. 우리도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걸었다. 민호와 나란히 걸으며 나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우리도 연인인 것처럼, 아니면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처럼. 예쁘다. 민호가 벚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벚꽃이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었다. 꽃 말이야? 내가 일부러 물었다. 꽃도 예쁘고 너도 예쁘고. 그의 솔직한 말에 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봄바람이 살랑거리고 벚꽃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모습이 낭만적이었다. 이런 날에는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흘러나왔다. 나도.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평소처럼 살짝 만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잡았다. 나는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서진아, 괜찮아.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걸.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정말 연인 같았다. 민호야. 응?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같은 말을 몇 번째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절실했다. 민호가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왜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냥. 느낌이 달라졌어. 우리 사이가. 어떻게 달라졌는데? 그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날 이후로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집에서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고, 남편이나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집중하지 못했다. 마음은 온통 민호에게 가 있었다. 그의 마지막 문자,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한 손길. 모든 것이 내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절친 정은이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너 요즘 왜 그래? 뭔가 다른 사람 같은데? 우리는 오랜 친구 사이라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냥 좀 복잡해. 복잡하다는 게 뭔 소리야? 혹시 다른 남자라도? 정은의 짐작이 너무 정확해서 나는 당황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정은이는 내 표정을 유심히 살피더니 말했다. 서진아, 너 지금 위험한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얼굴에 다 써 있어. 새로운 남자 만났지? 결국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동창회에서 민호를 다시 만난 것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만남들. 정은이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서진아,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친구로서 만나는 거라고. 친구? 손잡고 데이트하는 게 친구야? 너 지금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거 알아? 정은의 날카로운 지적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끊어, 지금 당장. 더 깊어지기 전에. 정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쉽게 말하네. 너는 몰라. 나한테 민호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 내가 외롭고 공허했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이건 해결책이 아니야. 도영이는 어떻고? 아이들은?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내 가슴이 무거워졌다. 도영이는 이미 나에게 관심이 없어. 우리는 그냥 룸메이트일 뿐이야. 그래도 가정이잖아. 20년을 함께 산 가정이. 그걸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야? 정은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정말 가정을 포기하려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도피하려는 걸까? 혼란스러웠다. 민호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평소와 같은 일상이 나를 맞았다. 거실에서 TV를 보는 남편, 방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그날 밤 남편과 나란히 누워서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0년 전 결혼식 때를 떠올려 봤다. 그때 우리는 정말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걸까? 돌이켜보면 도영과의 연애는 평온했다. 드라마틱하거나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았고 큰 갈등도 없었다. 그래서 결혼을 결정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지금은 권태로 변해버렸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요즘 연락이 뜸하네. 바쁜가? 나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 정은의 조언대로 끊어야 할까?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결국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나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고 민호도 그것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 뭔가 달라 보이는데.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더욱 괴로워졌다. 민호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이야기?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선이라는 게 뭔데?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아직 신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위험했다. 마음이 이미 넘어갔어. 나는 너를 말을 끝내지 못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순간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설 것 같았다.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서진아. 나도 너를.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멈출게. 그의 양심적인 모습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만약 그가 나쁜 남자였다면, 나를 유혹하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끊기 쉬웠을 텐데. 시간을 좀 줘. 생각할 시간을. 나의 요청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서진아. 응? 너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마.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그의 마지막 말이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았다. 행복해질 권리. 정말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을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희생만 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내 행복도 추구해볼 권리가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와서도 갈등은 계속됐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아이들 숙제를 봐주면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민호가 있었다. 이런 이중 생활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어느 날 밤, 도영이 갑자기 말했다. 요즘 내가 많이 달라 보여. 나는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어떻게? 모르겠어, 그냥. 예전과 달라.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고. 나는 이것이 기회일까 생각했다. 우리 관계에 대해, 내 마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 기회.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별일 없어. 그냥 나이 들면서 그런가 봐. 도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쩌면 그도 진실을 알고 싶지 않는 것일지도 몰랐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정은의 말이 맞았다. 이 상황을 끝내야 했다. 더 깊어지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 전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민호를 원하고 있었다. 나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한쪽에는 안전하지만 무미건조한 현실이, 다른 쪽에는 위험하지만 달콤한 유혹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그날이 왔다. 민호와 거리를 두려고 며칠을 애썼지만 마음은 점점 더 그리워졌다. 평상시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던 그의 연락도 뜸해졌다. 내가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 그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사소한 일로 남편과 다퉜다. 예은이의 학원비 문제였다. 아이가 미술학원을 더 다니고 싶어 했는데 도영은 그런 걸 배워서 뭐하나, 돈만 아깝다는 식으로 말했다. 아이가 원하는 걸 해보게 해주면 어때?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쓸데없는 돈 쓸 필요 있나? 어차피 취미로 하는 거잖아. 도영의 단정적인 말에 나는 속이 상했다. 취미라고 다 쓸데없는 건 아니잖아. 아이한테는 꿈일 수도 있고. 꿈? 미술로 밥 먹고 살 수 있나? 현실을 생각해야지. 도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결국 우리는 큰 소리로 다퉜다. 겉으로는 학원비 문제였지만 사실은 그동안 쌓인 불만들이 터져 나온 것이었다. 당신은 항상 돈 이야기만 해. 그럼 누가 돈을 벌어오는데? 현실 모르고 이상만 쫓으면 어떡하라고. 나도 일해. 내가 하는 일도 일이라고.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도영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평소 순한 아내가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 프리랜서 강의로 얼마나 번다고 그래? 용돈 버리지. 그게 무슨 일이야. 그의 말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보람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깨져버렸다. 당신한테는 내가 그냥 돈 쓰는 기계야? 애들 돌보고, 집안일 하고, 당신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소리가 아니야. 그런 소리 맞아. 당신은 나를 한 명의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왔다. 밤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친구 집에 가기에는 민망했고 혼자 있을 곳도 마땅하지 않았다. 무의식 중에 휴대폰을 꺼내 민호의 번호를 눌렀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호야. 나야. 목소리가 떨렸다. 처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지금 시간 있어? 물론이지. 어디 있어? 내가 갈게.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나려고 했다. 역 근처 카페에 있을게. 알겠어. 금방 갈게. 30분 후 민호가 나타났다. 내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야? 울었어? 남편이랑 싸웠어. 크게. 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많이 상했겠다. 응. 나는 그냥 애들 돌보고 집안일하는 기계 같아. 내 생각이나 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그렇지 않아. 너는 충분히 소중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의 위로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집에서는 받을 수 없던 이해와 공감이었다. 민호야, 고마워. 이런 밤늦게 나와줘서. 당연하지. 친구잖아. 친구라는 말에 묘한 아쉬움이 들었다. 우리는 정말 친구일 뿐일까?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집에 돌아가기 싫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들어가면 다시 그 답답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내 사무실에 갈래? 조용히 차나 마시면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 위험한 제안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지금 나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했다. 민호의 사무실은 작지만 아늑했다. 책들이 가득한 서가와 따뜻한 조명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 차 끓여줄게. 그가 작은 주방에서 허브차를 우리는 동안 나는 서가를 둘러봤다. 좋은 책들이 많네. 응, 내 보물들이야. 힘들 때마다 이 책들이 위로가 되거든. 그의 말에 공감했다. 나도 예전에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언제부터 그럴 시간도 없어졌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사무실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분위기는 더욱 친밀해졌다.
처진아, 너는 정말 불행한가? 민호의 질문에 나는 생각에 잠겼다. 불행하다기보다는 공허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한서진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럼 한서진으로 살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뭔가 터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쌓아둔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살고 싶어. 정말 살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이미 너무 늦었어. 2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 민호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나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너를 한서진으로 봐주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가 급격히 좁혀졌다. 그의 눈빛이 다정했고 내 마음은 빠르게 뛰었다. 2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를 원했다. 민호야. 응? 나.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의 전화였다. 현실이 다시 나를 붙잡았다. 받아야 해. 나는 전화를 받았다. 어디 있어? 집에 언제 와? 도영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다. 걱정하는 것도 미안해하는 것도 없었다. 곧 갈게. 통화를 끊고 나니 분위기가 싸해졌다. 민호도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집에 가야겠다. 내가 일어서자 그도 따라 일어났다. 처진아, 오늘 일은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친구가 힘든 친구를 위로해준 것뿐이야. 나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밤 나는 무너지는 벽을 확실히 느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아내라는 역할, 그리고 내 안에서 억눌러온 진짜 감정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니 도영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다. 오늘 밤의 일들이 꿈 같았다. 민호의 따뜻한 눈빛, 그의 위로, 그리고 거의 고백할 뻔했던 그 순간.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 안전하지만 공허한 현재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지만 진실한 감정을 따라갈 것인가? 나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 밤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민호와 연락을 끊었다. 그의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다. 마음은 아팠지만 이것이 맞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고역이었다. 집안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이 계속됐다. 남편은 그날 밤의 다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랬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벽은 더욱 높아진 것 같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민수는 대학 입시 준비로 바빴고, 예은이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들에게 엄마는 여전히 뒷바라지해주는 존재일 뿐이었다. 강의실에서도 나는 예전 같지 않았다. 수강생들은 선생님이 요즘 왜 이렇게 힘없어 보이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가고 있었다. 민호 없는 일상은 다시 예전의 회색빛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다. 설렘도 기대도 없는 반복적인 하루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은이가 찾아왔다. 어떻게 지내? 응, 괜찮아.
내 말대로 정리했어. 잘했어. 힘들겠지만 옳은 선택이야. 하지만 정은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였기 때문이다. 서진아, 너 혹시 우울증 아냐? 요즘 너무 무기력해 보인다. 정은의 지적에 나는 깜짝 놀랐다. 우울증?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고 자꾸 눈물이 나려고 했으니까 그냥 허전해. 뭔가 큰 걸 잃어버린 것 같아. 사랑을 잃어버린 거지. 하지만 그게 내 사랑이 아니었어. 남의 남편을 사랑한 거잖아. 민호는 이혼했어. 그래도 너는 기혼이잖아. 정은의 말이 맞았다. 나는 기혼 여성이고 두 아이의 엄마였다. 그런 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하지만 감정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이틀 후 민호가 직접 찾아왔다. 평소 내가 강의하는 평생교육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일주일 만에 보는 그는 조금 야위어 보였다. 서진아, 잠깐만 시간 내줄 수 있을까? 그의 조심스러운 부탁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왜 연락을 안 받아? 그의 직접적인 질문에 나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뭐가 좋다는 거야?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힘들어도 이게 맞는 길이야. 누가 정했어? 뭐가 맞는 길인지 누가 정한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 있었다. 사회가 도덕이 정한 거 아니야? 나는 기혼 여성이고. 그래서 기혼 여성은 행복하면 안 돼. 그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기혼 여성은 행복하면 안 되는 걸까?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걸까? 민호야, 넌 모를 거야. 20년을 함께 산 가정이 어떤 의미인지.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잖아. 그냥 관성적으로, 의무적으로 산 거 아니야? 그의 지적이 날카로웠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행복해서 20년을 산 게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뿐이다. 그래도 아이들이 있잖아. 아이들은 이미 다 컸어. 몇 년 후면 독립할 거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살 거야? 도영 씨와 둘이서. 상상해보니 끔찍했다. 아이들마저 없는 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남는다는 것이. 서진아, 나는 진심이야. 너와 함께하고 싶어. 물론 쉽지 않을 거야. 세상의 시선도 차갑고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적어도 거짓된 삶을 살지는 않을 거야. 그의 진솔한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두려움도 밀려왔다. 만약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너를 선택한다면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보다는 행복할 거야. 적어도 진실한 관계니까. 민호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지금의 내 결혼 생활은 진실하지 않았다. 서로를 사랑하지도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20년의 세월, 두 아이, 그리고 세상의 시선.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나에게 있을까? 시간을 좀 더 줘. 정말 중요한 결정이잖아. 내 말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 나도 사람이니까. 그의 솔직한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이야기였다.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문제의 해답은 민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건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 자신을 되찾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각자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놀랍게도 도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서로를 위해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의 말에 나는 안도했다. 우리는 조용히 이혼을 결정했다. 6개월 후 모든 절차가 끝났다. 아이들은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점차 이해해줬다. 엄마가 더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라는 예은이의 말에 눈물이 났다. 민호에게는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야. 나는 먼저 나 자신을 온전히 찾고 싶어. 한서진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 그는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아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각자 성장해 나가자. 1년이 지났다. 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복지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대학 시절 꿈꿨던 일을 마침내 실현한 것이다. 민호와는 가끔 만나 안부를 전했다.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며 응원해줬다. 급하지 않았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했다. 2년째 되는 봄, 우리는 다시 한강을 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준비됐어. 내가 먼저 말했다.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정말? 응. 이제 나는 한서진이야. 온전한 한서진. 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나도 많이 변했어. 더 나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나도 그래. 우리 이제 시작해보자. 서로를 존중하면서.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에서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다.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걸어갈 것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다. 한서진. 민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응, 강민호. 나도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이름으로, 각자의 정체성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 혹시 여러분도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찾고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일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불릴 때 진정한 삶이 시작되니까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름 찾기 이야기도 들려주세요.